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이 카운트다운 형식으로 진행되는 저희 뉴스탑10입니다. 이 10가지 주제 중에 딱 하나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누가 뭐래도 단연 화제 인물은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이 격이 없는 치맥 태동으로 국내에서 꽤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예 우리나라에 본인이 들고 온 선물 보따리 정책까지 공개했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 기다립니다. 뉴스탑10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금요일 뉴스탑10입니다. 바로 10위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김만배 씨 얼굴 오랜만에 봅니다. 이제부터 이 얘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4년 만입니다. 4년 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의 핵심으로 꼽혔던 이 대장동 사건 핵심 의혹. 법원의 첫 번째 판단이 오늘 나왔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이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민간업자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가 돼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재 재판은 중지돼 있죠. 오늘 1심의 결론, 5명 모두 유죄입니다.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 헌법 제11조인데요. 단 한 사람만 지금 예외가 되고 있습니다. 받고 있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란 이유로. 근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판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고 현행법상에서는 지금 재판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은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다. 저와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다 이렇게 법의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만 예외가 되는 것이 이재명 쪽에서 지금 권력을 가지고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리고 진술들이 바뀌고 있는 권력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4년 만에 나는 선고인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혹시 검찰 구형량 어떻게 보시나요? 오랜만에 보는 인물들이죠. 지지난 대선 때부터 가장 큰 화두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이 돼 있다던 바로 대장동 사건의 의혹이었는데 1심 결론이 나왔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주요 인물은 김만배, 유동규. 징역 8년, 추징금 428억. 모두 유죄, 구속.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구나. 그리고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돼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깨닫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이 당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이라고 했었던 그렇게 불렸던 사건인데 오늘 5명을 전부 법정 구속했다라는 것은 재판부가 그 사건의 본질을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매우 중대한 사건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이 이제 결국 민간 사업자들이 사실상 특혜 구조 속에서 그 사업자로 내정이 됐다라는 것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남시가 아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고. 당시 이재명 시장의 성남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시장이고 이제 정진상 실장은 또 별도의 재판 지금 받고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재판이 중지돼 있지만. 어쨌건 이들에 대한 선고를 통해서 이 사건의 그 본질을 재판부가 판시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대한 의미라고 하겠고요. 이 구체적인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경법상 배임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배임을 인정을 한 것으로 들었는데 어쨌든 추징금이 김만배 씨의 경우 428억 원입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한 액수를 시민들에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거지만 그것은 결국 시민들한테 손해를 끼친 것이거든요. 전 이 사건의 본질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릴게요. 대장동 사건. 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7천억 원대 부당이득, 4천억 원대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 배임 이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 정영혁 회계사 징역 5년. 아까 화면 속의 주인공 유동규 씨, 유동규 전 본부장 징역 8년에 4억, 남욱 변호사 징역 4억, 4년, 정민영 변호사 징역 6년에 추징금 38억 원입니다. 모두 유죄, 전원 구속입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 특혜와 배임, 이 대장동 사건의 본류를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구자왕 부장님, 이게 특혜 부분,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이들 민간업자가 사실상 내정돼 있다는 여러 정황이 나타나고 특혜를 입었다고 판단한다. 1심 재판부 특혜 받았다. 이걸 1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 있는 토지를 개발해서 그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미 누군가에게 특정한 사람과 특정한 업체에게 이 개발 사업권을 주기 위해서 공모한 거 아니냐.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인정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특혜로 확정이 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대장동 이 개발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이 창출이 됐는데 원칙대로 했다라면 그 대장동이 소속돼 있는 성남시와 성남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막대한 혜택이 이 개발 사업을 주도한 몇몇 민간 사업자들에게 예.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사업 구조를 짰다. 예. 이 구조를 짜는 과정에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이 개발본부장도 포함이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예. 이 시쳇말로 한 통 속으로 이 대장동 비리를 저지른 것이다라는 이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돈을 마련했다. 뭐 여러 자금 명목 얘기도 했는데 일단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 물론 뭐 항소심, 네. 뭐 더 나아가서는 대법원 판단도 남아 있겠지만 결국은 당시 지지난 대선 때 일부 여건이 얘기했던 단군 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다. 이건 뭐 보기 좋게 1심 재판부가 그건 아니다라고 판시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일단 판결문을 좀 더 뜯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서 그러니까 배임을 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과정이 한 4년 정도를 끌어왔는데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재판 기일도 한 190차례가 잡혔다라고 하고 예. 기록만 25만 쪽에 육박할 정도로 방대한 재판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정말로 배임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배임 액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있었던 것도 분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배임 액수에 관해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그 액수가 651억이다라는 이제 검찰의 주장도 있었는데 이게 재판 과정에서 4,895억으로 공소장이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액수가 재판 과정에서도 특정이 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경제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임죄, 그러니까 5억 이상 또 50억 이상일 때는 가중처벌이 되는 부분에까지는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이게 항소심에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검찰에서 좀 추가적으로 배임 액수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좀 입증을 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 배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고의 여부나 그리고 손해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이익을 얻었다는 점 이 부분은 유죄로 판단됐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 변호사님 이제 배임 매기를 주로 하셨는데 특혜 부분이 어쨌든 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시는 이걸 묵인했다는 다 아는 사람 줬고 이거 다 유착관계에 있는 거 아니야. 특혜를 인정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배임죄라는 것 자체가 신분범입니다.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라는 신분에 있는 사람이 결국 임무에 위배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얻는 행위가 배임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특혜가 있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입증이 돼야만 결국에는 고의가 인정돼서 배임죄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판결을 뭐 아직은 판결문까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과정에서 이 사업 과정에서 배임 행위 그러니까 임무를 위배한 행위가 있다라는 부분이 인정을 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의 특혜가 있었다라는 점도 재판부가 인정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이게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에 이제 성남시가 주했던 민관 합동 대장동 일당과 성남시 유착 의혹 특히 이제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본부장 특혜도 특혜지만 배임도 업무상 배임 혐의도 인정됐다. 박성민 비서관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일단은 지금 1심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언급됐다라고 알려진 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법적인 사실이 다툼의 여지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유동규 씨를 제외하고는 뭐 성남시와의 어떤 불법적인 유착 가능성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 부정을 했었습니다. 뭐 김만배 씨만 보더라도 이 최종 진술에서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두가 그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고 모두에게 성공
혁명적인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예. 이 외에도 이제 정영학 씨 같은 경우에도 초기에 검찰 진술을 전면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일도 예.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라는 것이 결국은 배임이 성립하는 핵심적인 요건인데 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성남시도 막대한 이익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것이 배임이 성립되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구장부장님. 네. 최우진 술 때 뭐라 그랬냐면 유동규 전 본부장 다 이재명 성공을 위한 일이다. 김만배 특혜 아니다. 대장동은 성공한 사업이다. 모르겠어요. 1심 판결문만 보면 그들에게는 성공한 사업일 수 있겠죠. 일당들에게는. 성남시도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정영학. 난 아무것도 몰랐다. 지시대로 일만 했다. 정민영. 그리고 남욱 변호사. 난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가 됐다. 유동규 전 본부장만 다 이재명 성공을 위해 한 일이다. 그러니까 선거 자금 뭐 이런 것도 유 전 본부장이 주장한 바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 성남시장을 맡고 있던 이재명 대통령과 이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민간 이 개발 사업자들 사이에 가운데 매개자 역할을 한 사람이 유동규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성남시를 대리해서 그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을 행사했던 유동규 씨가 지금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재임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재판은 중지돼 있습니다만 예. 퇴임 이후에 만약 유동규 씨의 저 진술에 대한 이 재판부 판단 결과에 따라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책임이 전가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오늘 나온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이 유죄 판결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시 대장동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는 바로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에 대장동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못 믿거든요. 그리고 정부 당국자 입장이 바뀌면 또 제가 또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SPC 구성할 때 그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한군이 갖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죠.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SPC 전문이잖아요. 대장동. 내가 뭘 해먹는 전문이 아니고. 예? 그래서 거기는 처분 권한을 그쪽이 우선권을 갖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설계하면 돼요. 물론 뭐 지금 대장동 일당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 재판은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네네. 그런데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의 8년을 선고하면서 모든 걸 유 전 본부장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재판부뿐만이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저는 그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액수가 뭐 수백억, 수천억 이런 단위인데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본부장이 그거를 다 결정했다? 그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삼척동자도 믿지 않을 얘기죠. 결국 최종 결재권자가 누구냐?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당시 최종 결정권자이고 이 재선 선거 자금으로도 흘러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오늘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건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제 결국 저는 이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오늘 유죄 판결 받은 사람 중에 김만배 씨 빼고 나머지는 다 이재명 시장이 관련 있다라고 다 진술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다 말을 바꿨단 말이에요. 정영학, 남욱, 그다음에 정민용 세 사람이 말을 바꿨는데 정권 바뀐 다음에 대통령을 위해서 진술을 바꾼 거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사실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실은 사실상 드러난 것이라고 보고 예. 결국 앞으로 정진상 실장의 재판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시작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통해서 결국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야당에서는 재판 재임 중에도 재판이 이어져야 된다, 진행돼야 된다는 야당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언제 진행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 대장동 본류 재판, 유동규, 김만배 다 징역 8년
이재명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게 돌아가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민간업자들에게 주로 나온 선고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또 1심 선고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또 항소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법리적으로 또 치열하게 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특히 배임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요건이 좀 모호하다라는 지적들이 있고 이 배임의 고의를 판단하는 것이 사실은 종이 한 장 차이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적인 판단 또는 경영상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손해를 끼치기 위한 배임의 고의로 한 판단이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또 치밀한 영역이고 또 예. 어느 때는 굉장히 모호한 경계선에 있기도 합니다. 예. 따라서 아마 항소심에 가서도 법리적으로 크게 다툼이 저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련된 부분도 판결에 언급된 것이 뭐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 사건 또 이번 판결을 놓고 또는 이제 항소심 재판이나 이런 과정들을 두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결있다거나 또는 영향이 있다거나 이렇게 보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재판부 1심 재판부는 유동규, 김만배 두 사람에게 징역 8년, 특히 이제 428억 김만배 씨에게는 추징금을 선고하면서 수뇌부라는 건 바로 이재명 시장,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성남시겠죠. 수뇌부 결정대 중간 관리 역할을 한 점이 있고 그리고 그 바로 직전, 지금 그 바로 직전 자막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재판부 판단 중에는 모든 걸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다라는 재판부의 판단. 같은 혐의로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이 넘겨져 있는데 재판은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무척이나 중요했습니다. 5명 모두 법정 구속, 유죄.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9위로 가보겠습니다. 예. 서영교 의원 법사위 어제 마지막까지 고성과 거의 욕설에 가까운 상호 비방이 오고 갔죠. 일단 법사 얘기하기 전에 못지않게 논란이었던 과방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최민희 위원장이요. 이 본인을 둘러쌌던 딸의 국회 결혼식이나 피감 기관 축의금 논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여권 기류도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일단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추가 질의를 먼저 하시고 저는 신상 발언 시기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아니요. 저는 제 발언 시간에. 네, 저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논란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민희 위원장님에 대한 건으로 좁힌다 하더라도 과방위원장직을 정리한다라고 하는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입니다. 어제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 사과가 충분한가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당이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저 박수현 대변인의 판단도 무척이나 중요한 건 박 대변인이 초창기 최민희 위원장 논란이 불거졌을 때는 애초에는 감싸다가 나중에는 이제 거의 공개적으로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논란을 비판했었는데요. 위원장직 정리와는 거리가 멀다. 공식 사과에 대한 입장을 당의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후준석 대변인님. 네네. 기류가 또 바뀐 겁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원래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꽤 큰 걸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시그널을 줬다고 해가지고 기자들이 무슨 시그널이냐 물어보니까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해서 사퇴를 하나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이렇게 이제 뭉개려는 것 같아요. 참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았지 않습니까? 그 언론 자유를 뭉개버렸고요. 그리고 공인의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다 국민들께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그냥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이 문제는 저희 당의 그 당리 당략과 국익이 좀 충돌하는데요. 저희 당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최민희 위원장이 계속 자리 지키면서 계속 저런 행동들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 당한테 굉장히 정치적인 이익이 됩니다. 예. 그런데 국가를 생각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과학기술, 방송통신 하나하나 과학기술 우리나라 미래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방송통신 이것이 우리나라 글로벌 경쟁력들을 좌우하는 그런 분야인데 예. 어떻게 보면 장관보다 더 중요한 자리예요. 지금 국회는 모든 것을 막 좌지우지하지 않습니까? 국정을.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저런 분이 과학기술 방송통신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 관련 얘기를 했다고 또 최민희 의원실의 비서관도 해명을 했고요. 아예 최민희 위원장의 딸까지 SNS에 글을 써서 본인은 절대 결혼 2번 한 적 없다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박성미 비서관님 이렇게 그냥 일단락은 되는 겁니까? 본인도 공식 사과를 했다고 해서 이게 매듭이 지어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요. 글쎄요, 뭐 일단은 좀 여론을 좀 살피는 그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국정감사 끝나고 이 당 차원에서의 어느 정도의 좀 상황 정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위원장직 사퇴 혹은 뭐 위원장직에 대한 거취와 관련된 문제일 것이다라고 단정해서 입장이 나온 바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최민희 위원장이 직접 공식적으로 이렇게 유감 표명을 하고 이런 국민들께 공식적으로 이제 본인의 입장을 전하면서 사과를 하는 것으로 과연 이 사태가 마무리될지를 당에서도 아마 살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그 과정 가운데에서 있었던 설화라든지 아니면 대응에 있어서 좀 일을 키운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도 굉장히 좀 엄중하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서 박성미 비서관 생각은? 저는 뭐 좀 일을 키운 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에 뭐 결혼식을 했다, 예. 혹은 뭐 국회에서 결혼식을 했다 이런 부분을 저는 문제 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축의금을 이제 거둘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이제 청첩장이 모바일로 나갔을 때에 뭐 계좌라든지 신용카드를 통해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국민들의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어야 했나라는 네. 아쉬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종합적으로 이번에 사과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마지막 날 본인이 이제 국감이 끝나면 팩트체크 차원에서라도 SNS에 글을 쓰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신중하겠다, 죄송하다라고 했습니다. 사퇴는 없다라는 기류도 민주당이 좀 바뀐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종합국정감사가 열린 법사위 참 시작부터 끝까지 하다 어제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됐습니다. 타당한 사람들 여기 타당한 사람 방해 보세요. 와서 수많은 눈물이 나는 한가하세요. 못된 짓이라니. 자, 박규택 위원이 방금 서영교 의원을 향해서 서팔계라는 멸칭을 썼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제가 발언 제한을 하거나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이 한 말을 뺍니까? 발언 제한 조치하겠습니다. 네. 행정실은 유념해 주세요. 박규택 의원 발언 제한 조치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신동욱 위원에 대해서도 발언 제한 조치를 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자, 나경원 의원, 송석준 의원, 조배숙 의원 자리에 앉으세요. 눈치 빠르신 보시겠지만 저 자리에서 또 이성윤 의원은 저걸 또 촬영하고 있어요, 휴대전화로. 법사위. 제가 이 그래픽의 표현은 저는 읽진 않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방. 구장님. 네. 이게 이런 공방이 국회에서 있으면 안 되죠. 이건 국회가 아니라 어디나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공방은. 그런데 어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집단으로 일어나서 문제 제기했던 건 이게 뭐 도찐개찐이 뭐 누가 먼저 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유독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발언 제한 조치하냐 이걸 따져보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회의 진행이 균형 잡힌 회의 진행이냐 아니면 이 특정한 정당, 특정한 인사에 대해서 이 과도한 제한을 하느냐. 당시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이 제재 조치로 발언 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지켜보는 국민들이 볼 때는 형평에 맞느냐. 과연 민주당 의원들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을 때 추미애 위원장이 똑같은 발언 시간 제한 조치를 했느냐. 이걸 아마 균형감 있게 지켜보셨을 겁니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여든 야든 그리고 또는 위원장이든 만약 저 장면을 자신들의 어떤 자녀나 아니면 잘 알고 있는 이 미래 세대가 지켜봤다라면 떳떳하게 나는 당당하게 내 할 말을 했다. 이렇게 항변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 반장 회의도 아마 저렇게는 안 할 겁니다. 상대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할 말을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서 다른 지켜보는 사람들이 승복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습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수준이 높은데요? 저런 거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장면을 만약 초등학교 교실 사회 시간에 틀어준다면 다음 중 잘한 사람은 누구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답 없음이 아마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범을 보여야 될 국민 대표들 아닙니까? 그 말에 대한 품격을 좀 높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국감은 끝이 났는데 저렇게 문제는 글쎄요. 법사위든 과방위든 앞으로 저런 일들이 더 반복될 수 있다는 게 또 저런 장면이 지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9위였습니다. 여야의 공방. 걱정이 많습니다. 이제 8위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그동안 재판에 나오지 않다가 4개월 만에 어제 오늘 연이틀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물론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다 전면 부인했고요. 그런데 특검이 김건희 여사를 존칭 없이 언급하니까 김건희가 뭐냐라고 오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관이 어쨌든 우리 사령관님한테 실무장을 하지 말고 가라고 지시는 한 거 아니겠어요? 그날 지시받지는 않았어요. 실탄을 개인에 주지 말라는 거는 제가 시켰습니다. 질서 유지하러 그냥 들어갔다는 게 머릿속에 있는 거네. 거점 확보라고 하는 게. 그거는 말씀하시는 질서 유지는 도저히 제가 수긍할 수 없고 질서 유지 시민보호라는 말은 자체는 들어본 적이 없고. 장관한테 이게 어떤 계엄이고 규모가 어느 정도 군이 투입이 되면 이게 정말 확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이런 거를 좀 물어볼 만한 궁금증이 안 생겼을까요? 그냥 받아들이셨습니까?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솔직히 말씀하면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오늘 재판 중에 이 발언은 공개된 촬영 장면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란 특검이 당시 영부인은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말한 내용이다. 아니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가 뭡니까? 뒤에 여사를 붙여야지. 오늘 재판 부분에 있어서는 단면이긴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민 소관은? 일종의 이제 적반하장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특검팀에서 앞에 영부인이던 김건희가라고 했으면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현직 영부인도 아닌데 굳이 이 상황에서 그것도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김건희 여사라고 이제 붙이지 않았다라는 걸로 지금 저렇게 내란 재판석에서 저렇게 특검 측을 향해서 약간 윽박지르듯이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저는 저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어떤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이제 본인의 잘못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 없는 것이고 지금 본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저 자리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국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화를 돋구는 행위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호준석 대변인 물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여러 가지 특검의 주장들을 다 배척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이긴 한데 글쎄요. 이 존칭에 대한 지금 각각 다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언이 더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떤 피고인도 어쨌건 재판정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 것이고 인권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무리 그만두고 나왔다 해도라는 이런 대목에서 임기를 마치고 그만두고 나오신 것이 아니고 그렇죠. 또 스스로 그만두신 것도 아니고 그렇죠. 탄핵 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은 상태인데 그때도 이제 그 탄핵된 뒤에 그 사저로 돌아와서 거기 주민들한테 이기고 돌아왔다. 5년 하나, 3년 하나 이제 그런 그 발언을 하셨었는데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뭔가 좀 그 일반적인 국민들의 보편적인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과는 좀 다른 인식을 좀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재판 도중에 저렇게 발끈한 윤 전 대통령인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과거에 김건희 여사가 남편 윤 전 대통령이 했던 말이기도 하고요. 사실 본질은 다음 화면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호칭을 두고 발끈했던 것도 있지만 어제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곽정훈 전 사령관, 김성훈 전 경호차장 직접 본인이 피고인으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치 반박하고 입장을 밝히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검사 출신 윤 전 대통령의 압박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일단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사실 본인의 재판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예의가 아니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무리 재판 과정에 대해서 뭐 불만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동안 법치주의를 그렇게 강조했던 사람이라면 응당 국민들께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수사 절차라든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기본 중에 기본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실 선택적으로 뭐 본인에게 불리한 짓을 할 것 같은 증인들을 뭔가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뭐 출석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도 좀 생각해봐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물론 피고인으로서 뭐 증인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거나 직접 대답할 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얼마든지 출석하고 뭐 물어볼 수도 있고 뭐 반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런다고 한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는 증인들이 그 증언들을 뭐 사실상 심리적인 압박으로 바꾼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신문으로 뭔가 본인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4개월 만에 연이틀 재판에 등장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8위까지 했나요? 이제 7위부터는 에이펙 정상회에 관련된 본격적인 외교 슈퍼위크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도 단연 화제는 바로 저 8,300조 부자들의 격이 없는 치맥 회동이었습니다. Thank you so much. That's for you. Thank you. But first, I'm sorry that can we didn't bring anything. Oh. Thank you. Wow. Ch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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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right, who wants some fried chicken? Anyone? Fried chicken? So good. Thank you. Oh, so good. This is the best way to enjoy chimek. Yeah, of course. Wow. Yeah, this is fantastic. 사실은 뭐 미중 정상도 우리나라를 찾았고 이미 지금 방한 중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에이펙 정상회의도 정상회의입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국내 이슈의 단연 화제는 이 사람이 삼키고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의 이력을 잠깐 더 소개하려고 해요. 1963년생 대만계 미국인 출생입니다. 젠슨 황. 미국 기숙학교에서 인종차별을 당했고 화장실 변기 닦는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98년에 그 엔비디아의 서막을 날리는 법의를 차렸고 2010년 용산에 온 이후에 15년 만에 방한입니다. 세계 처음으로 시총 5조 달러 돌파. 이인철 소장님, 국내 사람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젠슨왕의 쇼맨십이 저 정도였어라고 알리는 계기가 어제 단연 저 치맥 회동이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사람입니다.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요. 언급하는 회사, 언급하는 기업은 주가가 폭등을 합니다. 예. 자, 그런 분이 우리가 늘상 보던 치킨집에서 우리나라 기업의 총수 2사람, 3명의 총수가 한 이 치맥집에서 만난 겁니다. 예. 물론 장소도 장소지만 저분은 대만계 출신이에요. 그렇죠. 대만계에서 출신한 이민계 가장 예. 성공한 이제 대만계 출신인데 엔비디아는 1993년 아주 자그마한 회사를 수립을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대만가 출신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종차별도 많이 당했고 예. 우는 일도 다반사였지만 1996년 뜻밖의 날아온 편지가 있었어요. 고 이건희 회장의 편지를 받고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30년 전에 이 선관을 내다보고 여기에 편지를 보내서 앞으로의 미래의 한국은 인터넷을 연결하고 세계 게임 강국이 될 것이다. 그런 회사에 당신이 이제 납품해달라라는 편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젠슨왕보다 이건희 회장이 더 대단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선견지명이요. 예.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 30년 만에 그 편지, 낡은 편지를 이 자리에서 공개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유 있는 아마 이제 이 젠슨왕의 이제 횡보다 굉장히 서민적이에요. 그 물론 창이 가려져 있지 않은 투명 창이었습니다만 모든 사람들한테 응대를 했고요. 그렇죠. 거기다 골든벨을 울렸어요. 여기 있는 계산 다 내가 한다. 라고 이제 쏠 정도로 굉장히 호탈한 성격이면서 이제 이 모든 사람과 친화적이면서 이런 것들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된 겁니다.
맞아요. 그 아주 조용하고 뭐 이른바 프라이빗한 뭐 좌식이고 문을 닫는 아주 고급 뭐 일식집이나 중식집도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치맥 회동 다 밖에 찍게 해놓고요. 격이 없는 회동. 댓글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300억짜리 무료 광고 효과고. 야, 저렇게 치킨을 알뜰살뜰하게 발굴하면서 닭다리 짚고 조목조목 꼭꼭 씹어야 재벌이 되는구나. 더 비싼 순살만 먹던 모습을 반성한다는 얘기 있고요. 영수증도 역사적 유목이라고 하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아까 자막에 잠깐 지나갔는데 오늘 낮부터요. 저 해당 삼성동 치킨집이 저 자리가 젠슨 황과 정의선 회장과 이재용 회장이 앉았던 자리야? 라고 하면서 성지순례 같은 물결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전 우리 국회 법사위와 가방의 모습 보다가 저 모습 보니까 너무 예. 차이가 나고 정말 대한민국을 살리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아마 국민들께서 예. 보셨을 것 같습니다. 저 한 장면, 즉 젠슨왕과 우리 삼성과 현대자동차 예. 총수들이 저렇게 러브샷을 하는 장면, 저게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을 보면서 모든 신문이 다루는 저 기사를 전부 다 읽었어요. 예. 너무나 재미가 있고 또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재미있었어요.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엔비디아의 총수가 정말 대한민국의 깐부치킨이라고 하는 작은 치킨집에 와서 저렇게 총수들과 치킨을 발발이 먹으면서 이게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다 나눠주면서 했던 것들. 진짜 맛있게 먹긴 하더라고요. 예. 정말 저런 모습을 보면서 이 스타들이구나. 그동안 뭐 우리가 뭐 재벌 총수나 이런 분들은 좀 멀리 있고 가까이 하기 힘든 분들로 이제 여겨졌는데 이제 이런 분들이 하나의 스타의 팬덤을 몰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바뀌고 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오늘 아마 보니까요. 여기 거의 뭐 성지순례가 되고 이쪽 깐부치킨 주가도 어마어마하게 올랐더라고요. 그러게요. 진작 선할 걸 그랬습니다만. 어쨌건 갑자기 무슨 한탄을 하십니까? 예. 어쨌건 이러한 모습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 경제의 활력을 엄청나게 불어넣는 것 같은데 결국은 중요한 것은 여의도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뒷받침해 줄 것인지 그 고민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전 주제와 또 관통하는 메시지를 내셨어요. 이현정 의원께서. 저 해당 치킨집에 대해서 지금부터 만나볼 사진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이재용 회장이라는 사진에다가 이재용 젠슨왕 이분들을 이제 예를 들어 사칭환 리뷰라고 해서 이런 리뷰 혹은 가짜 리뷰들이 좀 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나중에 알려진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요. 박성 비서관님. 글쎄요, 젠슨왕이 좀 쇼맨십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소맥 제조에 관심이 있고 맥주보다 소주와 맥주를 탄 소맥이 1000배 맛있다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본인이 어떻게 말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사화되고 화제가 되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제 한국의 문화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고 호응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준비를 많이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떤 저런 소맥 제조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한국에 있는 좀 특별한 술 문화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이 소맥 제조기에서 나오는 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싱겁다라고 하면서 뭐 소주를 더 타면서 그렇게 직접 제조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확실히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앵커께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신 그런 쇼맨십이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소맥이 1000배 맛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좀 화면을 좀 넘겨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이 젠슨왕 관련해서요. 본인이 아예 나가서 직접 뭐 치킨도 나눠주고 계산 얘기 어제 사실 저희 뉴스탑10에서 그러면 저렇게 3명의 부자가 합쳐서 8,300조를 갖고 있는 이 거부들인데 도대체 계산은 누가 하냐라고 했을 때 아예 그러고 보니까 또 여기 잠깐만요. 뭐 계산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 굴지의 현대차 정의선 회장의 자산은 또 비교적 조촐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5조 원. 오늘은 모두 공짜다. 이 차는 제가 쏩니다. 라고 아예 명시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이 3명의 총수가 언급까지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가 본인이 골든벨을 울리면서 오늘 저녁은 다 공짜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실제 계산은 그럼 누가 했나 이제 이 부분을 많은 관심들이 있었는데 실제 계산은 뭐 이재용 회장이 그 매장 내에 있는 그 식사 액들을 다 계산을 했다고 하고 뭐 나머지 금액은 정 회장이 또 같이 부담한 거로 전해진다라고 합니다. 특히 전체 결제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관련된 보도를 보고 제일 재밌었던 댓글이 이래서 부자가 제일 무섭다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자산이 가장 많은 게 젠슨 황 회장인데 예. 젠슨 황 회장이 실제로 계산을 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부자는 다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아무래도 젠슨 황 회장이 손님이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재용 회장이 나선 것 아니겠나라는 생각 들고요. 예. 젠슨 황 회장은 또 밖에 있는 시민들한테 뭐 치킨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 뭐 이런 부분 나눠주는 모습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그 어제 또 사인했던 그 사인도 해줬던 멘트들 뭐 효자 되세요. 나중에 이거 사인 들고 삼성 면접 보면 될 것 같다라고 했고 아예 두 사람의 사인이 적힌 그 해당 치킨집 그 액자까지 이거 나중에 경매에 붙이면 얼마가 될지 화제 만발 격이 없는 치맥회동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저 치맥회동 직후에 또 다른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그 현장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NVIDIA investors in Korea. Is that true? I'm investor. Really? I buy NVIDIA 5 years ago. What price did you buy at? NVIDIA 5 years ago. 5 years ago? So 5 years ago you bought at what price? $5? $10? I buy 15. $15? That's too low. You make me rich. It made you rich? What are you going to do with all your money? Buy your investor. I buy Tesla and NVIDIA. I love you. Wow. Anybody else NVIDIA investors? That's why Korea is so rich. 비교적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영어로 해서 마치 본인 주식 사서 이제 부자 됐고 앞으로 더 부자 될 거다라는 얘기. 참 소통도 잘하고 교감도 잘하고 인상적입니다. 이제 마치 정말 그 격이 없는 CEO의 대명사가 된 듯한데 전 세계적으로. 아까 여러 부자 되세요 리뷰 말고 사칭했던 리뷰도 있어요. 아까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건 분명히 가짜인데 후기 이재용. 직장 동료들과 퇴근 후 소맥 먹었는데 잘 먹고 갑니다. 라는 사칭 리뷰까지 지금 화제 만발이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인철 소장님 경제 전문가시니까 사실은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뭐 비교적 젊은 굴지의 총수로서 여러 사회적 공헌 활동도 하고 면면에 나섰지만 젠슨 황과 이 치맥 화덕 하나로 뭔가 국내에서도 이미지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어제 오늘 현대차와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치를 이틀 연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아니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은 어디냐고. 아마 이제 APEC 행사의 대한항공 회의사의 이제 소장으로서 회장으로서 예. 아마 이제 기업 서밋을 주최하느라 참석을 못한 것 같은데 예. 어쨌든 이 세 사람의 몸값은 뭐 천정부지고요. 특히나 지금 이 젠슨 황 CEO의 경우에는 주주 아까 총회에서 혹시 주주분들 가운데 주식 얼마에 사신 분 계십니까? 5년 전 샀던 분의 얘기가 나왔어요. 예. 5년 전에 얼마에 샀냐라니까 15달러에 산 겁니다. 지금 주식 200달러입니다. 200달러고요. 이게 1999년에 이제 이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 이건희 회장은 1996년에 편지를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알아보고 했겠는데 아마 지금 1년 전만 하더라도 챗GPT가 나오면서 AI가 이제 돌풍을 일으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 사실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50달러 미만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개월 내 몸값이 4배 오른 거예요. 5조 그러니까 달러 시총. 한 명의 천재가 독일의 국가 경제를 넘어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재력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잘 냈기 때문에 예. 지금 엔비디아 행보를 보게 되면 엔비디아가 지금 로봇, 자율주행, 6세대 이동통신, 의료, 예. 항공 분야까지 누구와 협력할지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투자처를 찾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도 저렇게 술이 싱겁다며 소주를 더 부었다는 젠슨 황. 경제적 효과, 파급 효과도 만만치가 않아서 지금 치킨주가 일제히 랠리, 등락을 거듭하기도 했고
K푸드에까지 관심을 가졌다. 아, 정말 여러 뒷얘기들이 쏟아진 저 격이 없는 삼성동 치맥회동 7위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본질로 가보겠습니다. 이 젠슨 황이요, 오늘은 경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아예 이재명 대통령도 나와 깐부가 될 수 있다고 농담도 건넸는데요. 젠슨 황은 본인이 예고했던 그토록 궁금하던 그 선물 보따리의 정체도 알렸습니다. I promised President Lee that I will not ruin the surprise, that he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announce our big announcements tomorrow. 오늘 오후 3시에 알려진 얘기, 바로 한국의 GPU, 그러니까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대를 공급했다고 선물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인철 소장님, 이게 어떤 경제적 의미입니까? 저 AI 가속기라는 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인공지능 추론하고 연산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 시장의 90%를 거의 독점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전 세계 IT 기업들이 전부 다 줄 서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발 이 GPU를 넘겨달라. 그런데 이제 한국에 무려 26만 개를 풀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차,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SK하이닉스에 각각 5만 장씩, 네이버에 6만 개, 그리고 우리 정부에 5만 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AI 3대 강국을 표명하면서 GPU 5만 장을 확보하겠다라는 로드맵을 발표를 해왔습니다. 물론 뭐 기존에 갖고 있는 6만 개 합치게 되면 전체 규모는 32만 개로 늘어나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른바 AI 디지털 전환을 한층 더 빨리 다른 기업들, 다른 국가들보다 빨리 갈 수 있는 선물을 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한테도 굉장히 좀 뭐 남들이 봤을 때 편애를 해준 거고 많이 공급을 좀 쏟아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저는 윈윈이라고 보는데요. 윈윈이요? 예, 왜냐? 저 AI 가속기의 반도체 칩은 세 군데서만 만듭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만들고요. 그걸 조립하는 데는 대만의 TSMC 한 군데서 합니다. 그렇죠. 그 레벨을 붙여서 저희는 공장이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지 이름을 붙여서 파는 공장 없는 패밀리스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지금 팔리는 블랙웰이라는 제 AI 가속기 한 대가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 한 개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인데 이걸 팔면 3,500만 원의 이윤이 남습니다. 영업이익률이 70%가 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납품을 하는 공급처이면서도 그걸 또 받아서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윈윈인 상황입니다. 오늘 경주로 가서 이재명 대통령과도 면담을 했고 젠슨 황이 오늘 에이펙 CEO 서밋에서 이런 연설도 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enjoyed Chimek with my friends, and it is the best way to enjoy Korea. I enjoyed it very much. And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such an incredibly successful APEC. It has been 33 years. In fact, I've been coming to Korea. NVIDIA came to Korea 30 years ago. We invented the video game industry together. 과거 2년 언급했고요. 오늘 저 경주 자리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어제 치맥 회동을 했던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도 있었고요. SK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네이버의 이해진 의장도 함께했습니다. 결국은 이번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또 유독 더 눈에 떴던 젠슨 황이 오므려서 우리도 지금 AI 굴지의 기업을 국가적으로든 민간 기업으로든 만들어야 된다는 어쨌든 책무, 의무가 좀 생긴 것 같아요. 하여튼 이번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꽤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AI 3대 강국을 표방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3대 강국의 핵심이 바로 이 GPU를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제 젠슨 황이 그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요, 원래 우리나라가 원래 확보하려고 했던 게 10,000개 정도예요. 근데 지금 오늘 젠슨 황이 26만 개를 주겠다는 거,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정말 이제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만들 수 있는 이제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즉 이번에 정말 에이펙이 여러모로 보면 성공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보면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이제 주도했던 CEO 서밋이라든지 원래 최태원 회장이 초대를 받았대요. 깐부치킨에. 근데
근데 이제 본인은 이 CEO 체어맨이기 때문에 이제 해외에 못 올라간다 해서 오늘 이제 저렇게 만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 기업이 이 움직임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걸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준 겁니다. 즉 뭐냐면 앞으로 이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이 GPU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 자, 이걸 만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전기가 필요합니다.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나마 원전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원전을 더 지어야 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걸 움직이려면 결국 많은 전기가 있는 곳이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 김성환 기후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이 탈원전, 즉 원전을 짓는 걸 지금 보류해버렸어요. 자, 그것도 그렇고 지금 일단 정부가 이 기업들한테 좀 뭔가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업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그다음에 노동시간 늘리는 거 어마어마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다 안 들어줬어요. 자, 이러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 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엔비디아의 하나의 선언으로 해서 우리 경제가 지금 주가도 올라가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세도 합의를 받고 그렇다면 이제 과제는 뭘까요? 즉 이런 기업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그 정치는 결국은 원전 더 만들고 그다음에 기업들 규제하는 규제 철폐하고 그렇게 우리 기업들이 좀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저런 젠슨왕 같은 정말 천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러게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바로 정부가 할 일입니다. 오늘은 이제 최태원 회장과 SK 회장과 얘기를 했고 잠시만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목이 잠깐 맸어요. 아까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이제 젠슨왕의 모습을 보면 이 HBM 웨이퍼를 공유하기도 하고요. 오늘 저 경주에서 두 사람이 1대1로 이제 독대하는 모습도 잠시 비춰졌습니다. 선물 보따리 정체는 이제 고성능 GPU 26만 개. 이게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어마어마한데요. 저희가 주변 6위 짚어봤습니다. 다음 이제 5위로 가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단비와 같은 이 수혈도 수혈이지만 우리 기업으로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최종 결과가 더 중요할 텐데요. 어제 하루 만에 미국이 다른 소리를 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실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직은 뭐 이렇게 사인할 때까지는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된 게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노코멘트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게 정식 협정문 서명은 아직 안 된 거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구두로만 이렇게 약속이 된 겁니까? 다른 페이퍼는 없습니까? 지금 팩터 시트라고 그걸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어제 아침에 급격하게 협의가 또 많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 수정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한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팩트 시트를 이제 거의 수정하고 준비가 서로 다 이제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거친 목소리를 내뱉어서 그 사이에 좀 목 좀 정리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관세 협상의 팩트 시트 사실상 마무리 상태다. 이게 지금 공동 합의문 발표 이런 공식적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어제 하루 만에 러트닉 상무장관이 좀 다른 소리를 했거든요. 우리 대통령실은 미국이 다른 소리를 하는 게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먼저 협상을 타결했던 일본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큰 논란에 되고 있습니다. 즉 원래 합의였던 내용과 달리 실제로 받아보니까 전혀 합의 없었던 내용들이 지금 들어가 있고 액수도 지금 높아져 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미국과 지금 조율을 하고 있다는데요.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게 저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이 잘된 것처럼 이제 했다가 실제로 이제 들이밀 때는 거기에 몇 가지를 더 포함해서 넣는 이런 방식을 지금 아마 미국의 협상팀들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딱 협상을 타결하자마자 그 다음 날 이야기가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물론 뭐 미국 국내용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미국의 협상이라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나봐야 안다. 라는 지금 협상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즉 마지막 정말 명문화해서 사인하고 이게 확인이 돼야 그래야 이게 확인되는 거지. 이렇게 말로 했다가 또 슬쩍 몇 가지를 더 집어넣고
또 바꾸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상황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단 팩트시트가 마무리 단계라고 그러니까요. 처음에 우리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이 과연 그대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좀 더 또 틀어지는 것인지 그건 우리가 1차 회담 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완의 그래서 관세 팩트 시트 그러니까 일종의 합의문 같은 선언문 같은 걸 텐데 이게 지금 대미연금 투자액 매년 200억씩 분납하겠다 2천억을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200억 재원 조달 건에 대해서요 이인철 소장님 네. 최대치로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여러 의문점들이 남아서 실제로 이자에 200억 달러, 뭐 가장 최대치가 16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로 다르니까 이 외환자산 규모를 총 뭐 미국 국채에 투자해서 이렇게 뽑아낸다는데 한 해라도 삐끗하면 이 약속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최대한 한도로 연간 200억 달러입니다. 200억 달러라고 하면 지금 환율로도 28조 원입니다. 그렇죠. 내년 우리나라 SOC 예산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처럼 에브리싱 랠리 모든 자산이 다 뛰었어요. 예. 지금 우리가 해외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에도 투자하고 미국 국채에도 투자하고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예. 정말로 외환 보유를 건드리지 않고 4,200억 원은 그대로 놔두고 과연 매년 연평균 5% 이상의 수익을 내야지만 저수치가 가능합니다. 근데 에브리싱 랠리인 지금 상황에선 별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자산시장이라는 게 오르내림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여긴 선수들이 국민연금 운용기구라는 선수들이 모여서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KIC나 한국은행이나 외환보유고 자산을 운영해서 과연 저수익을 매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예. 정부는 아마 매년 자산 운용을 한 150억 달러, 나머지 50억 정도는 우리 국책은행을 통한 외화채권 발행으로 정부가 빚을 내서 하는 방식도 플랜 B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예. 이럴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늘어납니다. 지금 현재 환율을 보게 되면 예. 환율이 좀처럼 내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 이런 걸 반영하고 있습니다. 야, 200억 달러 잘 방어하긴 했는데 저걸 현실적으로 우리가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예. 외환시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금만 한 해에 28조 원 정도를 미국에 대미 투자금 형식으로 보내야 되니까 다른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도 좀 더 들여다보고 실제로 일부 말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엇박자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볼 필요 있는데 야당에선 이런 비판을 벌써부터 내놓고 있습니다. 또 샴페인부터 터뜨리고 자화자찬을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관세는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했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터닉 미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는 한미 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습니까? 지난 7월 31일의 데자뷰처럼 불과 하루 만에 양국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습니다.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한미 양국이 실제로 합의한 반도체 관세, 시장 개방, 투자 조건을 문서로 투명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말대로 그게 일정 부분 선방했고 일본과보다 좀 더 안전장치를 마련해놨다라는 주장의 설득력이 있으려면 미국이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해서는 안 될 텐데 과거에 이제 김건 의원, 외교관 출신 김건 의원이 합의가 될 때까지는 모든 게 합의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요. 박성미 비서관님. 왜 문서화 안 했냐라고 지금 야당은 계속 꼬집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반도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좀 우려를 사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이 반도체 부분은 분명히 양국 간의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고 이 관련 문서도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검토가 아니라 막판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리가 된다면 곧 공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떤 뭐 지금 보면 농축산물 시장을
개방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치 데자뷰라고 치면 그때도 마찬가지였죠. 지난 7월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뤄냈을 때에도 이 정부와는 분명히 양측 간에서 이 농축산물 추가 개방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방어를 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SNS에 뭐 전면 개방을 하기로 했다라는 식으로 쓰면서 일종의 국내 정치용을 위해서 어떤 외교 사안에 있어서 좀 팩트가 다른 얘기들을 과장해서 홍보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 이견이 있다라고 단정 짓고 지금 정부의 협상 결과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막판 검토 중이다라는 정부의 얘기와 이제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서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발표를 했다라고 하는 정부의 입장을 좀 더 신뢰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양측의 팩트시트 혹은 뭐 조율 과정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점들, 뭐 큰 차이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율이 영역일 텐데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매년 28조씩 미국에 줄 수 있는 정도의 호주머니에 돈이 있느냐 여부, 뭐 이자로 된다는데 증시란 게 또 오르락내리락이 있어서 그 점에 대한 우려도 뭐 지금 사실 경제계나 야당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위였습니다. 이제 4위로 가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경주는 트럼프 관련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관 얘기요. 금관 얘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이 AI로 패러디된 인공지능으로 재구성된 저 밈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런데 저 훈장, 금관, 이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썼던 두 가지 선물 중에 특히 훈장과 관련해서는 제가 혹시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인데 저 AI로 만들어진 겁니다. 훈장 선물에 대해서도 이제 바로 착용하고 싶다라고 만족감을 드러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 이런 뒷얘기가 하나 알려졌습니다. That is really beautiful. I'd like to wear it right now. Very special place. Thank you very much.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라고 해서 그게 가능한지 급히 우리 측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벌 오피스 내에 어디 둘지도 이미 정해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우리나라 최고 등급의 무궁화 대훈장이요. 미국 정상으로서는 처음 받은 건데 이게 원래 보통은 그렇게 선물 한번 주는 연출을 하고 다시 포장해서 외교 행랑에 공식적으로 보내주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시간도 못 견딘 것 같아요. 바로 전용기 실으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대통령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아주 정확하게 저격을 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트럼프 좋아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무조건 처음 받아야 돼요, 본인이. 딴 사람 먼저 받고 다음하면 상당히 떨어집니다. 자, 그리고 일단 금이 있어야 돼요. 번쩍번쩍하는 금이 있어야 되는데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왕, 어떤 자기의 절대 권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아마 이번 선물에서 제대로 이제 취향을 맞춘 것 같습니다. 저 일단 이 무궁화 대훈장만 하더라도 금과 은, 특히 금은 190돈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만 해도 뭐 1억이 훨씬 넘고요. 금관 같은 경우도 저게 이제 금 도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상징성, 미국의 역사보다 몇 배나 더한 1000년의 역사를 가진 금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저걸 직접 자기네 전용기로 가져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교 횡랑에 원래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갔는데 그거 빨리 가져오라. 그래서 아마 미국 실무팀들이 그걸 요청을 해서 직접 이제 이 전용기에 태워서 미국으로 가고 저걸 아마 백악관 내 전시실에 가장 잘 보이는데 일단 놓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교 전문가신 차도현 박사님, 이게 단순히 무슨 뭐 거봐라 훈장 좋고 금관 한번 너무 삐까뻔쩍한데 라는 것보다 관세 협상을 극적으로라도 타결시키는데 이런 물밑에서의 선물, 공세, 초극진한 대접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줬을 텐데 저게 결정적인 영향이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그 기존에 있는 협상 행태들을 보면 받을 거 다 받고도 공격하는 타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보면 선후 관계로 보면 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매듭이 풀리지 않았던 일들이 갑자기 타결이 됐다기보다는 웬만큼 가닥을 잡고 온 김에 본인이 이 퍼스널리티상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들, 황금이라든가 권위를 상징하는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게 더 기분이 좋았을 수는 있겠죠. 저희 이제 미국 국내적으로는 지금 왕 논쟁이 왕 논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저분이 이제 그 전에도 이제 교황 선출 과정을 듣고도 나도 뭐 해보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기억이 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게 퍼스널리티 자체가 스트롱맨을 좋아하기 때문에 권력에 그만큼 민감하다는 얘기도 되지만 성격 자체가 주목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저 정도 주인공이면 아직도 성에 안 차나 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죠. 그런 성격이 기반한 이거 나중에 외교학령에 재포장해서 실지 말고 지금 바로 당장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라. 근데 미국 내부의 시선이 좀 냉소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금을 좋아하고 군주가 되고 싶어하는 점을 대한민국 공략한 거다. 지금 미국 전역에서 노킹스 시위 중인데 왕이 되고 싶은 권력자에게 금과를 준비했다. 다음 화면을 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아예 그 미국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은 한국이 트럼프에 없는 한 가지 왕관을 줬고 우리가 트럼프를 왕을 만들지 않으려 얼마나 애썼는데 왕관을 줬다. 이렇게 약간 냉소적인 비판들도 좀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주 이러면 사실 신라의 문화가 떠오르고 뭐 천년고도 이런 게 떠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라의 금관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물론 뭐 금을 좋아하고 뭐 금빛을 좋아하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취향을 맞춘 것도 있지만 또 전 세계에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 또 아름다움 이런 부분들을 또 알릴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가 반영된 선물이었다라는 점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미국 내에서는 뭐 이른바 반 트럼프 시위가 있고 그게 이제 노킹스 시위, 그러니까 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시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사실상 그런 이제 흐름과 덧붙여서 이번 저 신라 금관 그리고 이 금관을 쓰고 있는 뭐 AI 어떤 그런 밈들을 이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공격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저런 비판들이 뭐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이다라고 보다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미국 내 어떤 반 트럼프 정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된 것 아니겠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에서 왕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는 비판적인 내용까지 있을 정도로 이 우리가 특별히 준비한 저 선물 화제는 어찌 보면 어느 쪽에는 분명히 된 것 같아요. 내 훈장 어딨냐라고 긴급 공수작전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이제 우리의 잠수함 기술은 어떻게 되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했던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전격적으로 승인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건조 능력을 갖출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우리는 지금 디젤 잠수함 한 20척 정도밖에 없거든요. 앞으로가 관건입니다.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 필리조선도 가봤는데요. 여기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는 그 안건이기 때문에 저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한미 간의 추가적인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잠수함 건조에는 그 수천 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강력한 강화 콘크리트 기반, 건조를 이제 은닉할 수 있는 대형 건조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에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 새로 그런 잠수함 건조 시설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핵 추진 잠수함. 3조 원, 1조 원인데 최대 12조 정도, 10년 정도 걸리는 12조 원 규모의 어마어마한 이 무기 사업입니다. 차도현 박사님, 이게 왜 적어도 4척이 필요하다고 우리 국방부는 판단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자력 잠수함, 즉 핵 추진 잠수함을 얘기할 때는 뭐 연료는 1, 2년 주기로 또는 거의 뭐 반영구적으로 교환을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문제는 저 잠수함 안에 승조원들이 탑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반영구적으로 가동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피로도가 누적이 되고 또 그에 따라서 적절한 교대 주기 및 휴식 주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인력 운용을 할 때 보통 적어도 한 대만 가지고는 1년 내내를 커버하는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복수로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대를 가지고 운용할 때도 아마 피로도가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실제로 작전 가능하려면 3-4대 정도는 있어야 될 거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예. 그러면 아마 3척 내지 4척이 지금 필요한 걸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 예. 저 특성상 그리고 또 이 원양 작전을 주로 벌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전 구역도 여러 군데로 지금 나뉠 수가 있는 거죠. 예. 어쨌든 한 대 지어 가지고는 제대로 역할할 수가 없어요. 한 척 가지고는. 예. 뭐 이제 차도현 박사께서 잘 설명을 하셨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디젤로 가는 잠수함이 일반 자동차라면 핵 추진 잠수함은 그냥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추진력과 이 파괴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야, 이게 12조 정도 든다? 10년 가까이.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무기 사업 전반이 이제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이제 결국 관건은 이 필리조선소에는 잠수함 건조 시설이 없고 그럼 어디서 건조를 해서 메이드 인 USA가 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런 이 건조 방식과 장소를 두고 삿바 싸움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딱 지정을 했어요. 필리조선소라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 가면 이 잠수함 건조 시설이 있습니다. 예. 규모도 엄청나고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그 수준급의 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고 있고 시설도 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데 예. 이 필리조선소는 드라이독이 2개밖에 없어요. 예. 사실 소규모 지금 여기가 조선소입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 이 거대한 지금 이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만들려고 그러면 꽤 지금 시간도 걸리고 여기 시설을 구축하는데 많은 지금 인력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아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이제 또 이 건설하는 비용을 또 이제 하나오션 측에서 이제 투자하는 비용으로 뭐 생각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은 본인들이 또 건조하는 데는 딴 데 있어요. 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지금 4대 정도를 건설하려고 그러면 물론 뭐 계속 순차적으로 건설할 수 있겠지만 예. 저 아까 좀 전에 유영원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이 잠수함의 전체적인 무게 뭐 이런 것도 견디려면 이 굉장히 지반도 튼튼해야 되고 또 건설도 굉장히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이게 언제 이게 될지 또 미 의회에 통과가 되는 또 시간이라든지 어쨌거나 이 건설에는 꽤 오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해군 출신이자 잠수함 전문가 문근식 교수가 어제 저희 뉴스웨이에 출연을 해서 이게 지금 엄청난 대미 투자금을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잠수함을 미국 현지에서 만드는 건 얻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하였습니다. 다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핵연료만 안정적으로 우리가 사올 수 있으면 되는데 갑자기 배를 필라델피아 존스 만들어라 하니까 잠수함 건조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 3 내지 5년, 어떤 때 10년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추측하기 때문에 난감하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1,500억 불을 왜 투자합니까? 우리도 이제 투자하면은 얻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협상의 문제다. 이걸 풀고 나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돈만 주고 얻는 게 하나도 없다. 또 다른 전문가이시죠. 문근식 교수께서 꽤 단호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럼 뭐 저거 미국에서 지을 거고 메이드 인 USA가 되면 얻는 게 하나도 없지 않냐. 전문가이신 차도현 박사 생각도 궁금합니다.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실적으로 필리조선소가 지금 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만한 관련 시설을 못 갖추고 있는 건 맞고 저기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미국이라는 임금 상승 요인을 고려를 해야 되겠죠. 예. 그러면 국내에서 건조하는 것보다 분명히 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하. 예. 근데 국내에도 그러면 핵잠수함 건조해 본 적이 있냐? 거의 관련된 시설들이 다 있냐? 그러면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예, 물론 미국 쪽이 더 들겠지만 추가적인 투자를 해야 되고 예. 어차피 지금 저 핵잠수함 건조 얘기가 나온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애초에 처음에 우리 쪽에서 얘기를 했던 거는 핵 추진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를 할 거니까 연료를 투명하게 운영할 테니까 이 제공을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그러면 핵잠수함 건조를 하는데 예. 그걸 가지고 뭐 중국도 들여다보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겠다니까 그거는 기본적으로 좋은데 필리조선소에 지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그 전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우리의 독자적인 전력뿐만 아니라
이제 동맹 전력에 관련된 이게 한미가 함께 운용할 수 있는 예. 동맹 전력으로서 운영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예. 이 처음에 얘기 나온 대로 핵잠수함이 이 우리 영해 인근에 있는 다른 국가들의 그 선박을 탐지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예. 더 원양 작전을 그러니까 동맹 자체가 이 아하. 한반도를 벗어난다라는 것도 의미를 함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먼저 정립을 해야 되는 건 비용의 문제냐, 우리한테 손에 얼마나 떨어지는 게 있느냐 이게 아니고 예. 실적으로 우리가 그 준비가 돼 있느냐는 거예요. 안보 이슈에 대한 그 활동량과 이 범위 이런 부분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네. 그게 예.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저게 몇 년이 걸릴 거냐, 예. 아니면 비용이 얼마나 물론 중요한 변수긴 하죠. 그게 왜냐하면 저 내척 확보하자고 기존에 있던 북핵 대비 삼축 제어력 사업이라든가 이거 다 지금 그러면 취소시키거나 유예하고 저것만 건설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인 국가 대전략 차원, 국방 대전략 차원에서 예. 저 핵잠수함이 왜 필요하느냐. 그리고 근데 저걸 사실은 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뭐 거슬러 올라가면 노무현 정부부터 예, 우리 예. 30년 수건 사업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핵추진 잠수함이 도입돼야 된다는 건 어느 정도 다 공론화가 되고 그래서 수건 사업이라고 불리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왜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나요? 아하, 예, 흔히 얘기하는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반도 근해에서 감시용으로 주로 계속 자망해서 감시한다. 어딘가 궁색하지 않나요? 그러면 예. 저런 고가의 전략형 무기 체계를 왜 그리고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운영할 거냐에 대한 그 전략이 먼저 짜여진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이건 전체 동맹 체제 내에서는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예. 이런 밑그림이 있어야 여기에 대한 그리고 국민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그다음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전반적으로 굉장히 낙관적인 시나리오 보는 분들도 있지만 저건 거의 이제 제가 볼 때 10년 정도가 이 소요가 되는 사업이에요. 예. 획득 때까지. 그러면 이게 행정부도 여러 번 바뀔 수가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알겠습니다. 일관성 있게 예. 추진되려면 어디 그 전반적인 비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차두현 부원장, 차두현 박사님 박사 말씀은 결국은 기간도 10년인데다가 이게 적어도 12조 이상 넘는 어마어마한 단군일의 최대 무기 사업인데 좀 더 신중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 혹은 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해서 실제로 2030년 이후에 우리나라 인근과 영해를 돌아다닌다고 하더라도 그게 안보적 실익이 있느냐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된다. 그게 더 먼저 선결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2위였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그러게요. 4년 걸렸어요. 1심 선고까지 대법 판단까지 까마득하다고 하셨는데 일단 1심 유죄 취지 5명 다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사위 국감 반성해야죠. 뭐 얼룩 죽었다는 표현도 얌전한 것 같아요. 예. 치킨 발굴 모습은 옆집 아저씨인데 재산이 합치면 8,300조랍니다. 예. GPU 26만 장 선물은 시적인데요. 겨울에 연탄을 쟁여놓은 것처럼 든든하다. 예,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GDRM 차원호는 훌륭한 외교관. 예, 맞는 말씀이고 오늘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국위 선양해야 되겠죠?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1위로 가볼 차례입니다.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오늘 오전에 에이펙 정상회의에 막은 올렸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1개 나라 정상을 한 명 한 명 영접했는데 마지막에 모습을 드러낸 인물이 바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첫 대면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는 길에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게 우리 정상과 중국 정상의 첫 번째 만남이었는데 애초에 오늘 저 정상회의 개막 이재명 대통령이 일일이 영접하는 저 실시간 중계를 보신 분들이 꽤 되실 텐데 이현정 의원님. 네. 15분 정도 늦어졌어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지각 아닌 지각을 한 건데 이것 때문에 꽤 여러 뒷말들이 초반에 있긴 있었습니다. 원래 지각 대장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인데 이번에는 시진핑 주석이 일단 굉장히 크게 지각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회의장하고 본인 숙소인 코롱 호텔하고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맞아요. 뭐 한 6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저렇게 늦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도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없는 그런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이다 보니까 또 다음 회의가 이제 중국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만큼 스포트라이트, 즉 뭐 스타는 마지막에 나타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마 그런 것들을 좀 중국 측에서 기획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요, 보통 이런 의전을 하게 되면 주변에서 이런 그 굉장히 치열한 이 정보전이 치열합니다. 이 각국의 어떤 스태프들이 누가 먼저 갔다, 지금 언제 갔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하면서 실제로 출발 시간을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뭐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는 이미 다 길은 다 뚫려 있고 다 이제 이 경찰 사이카가 이제 그걸 하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늦었다는 이유는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 가치 이걸 높이기 위한 중국 측의 외교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사실은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렇게 권혁기 의전비서관과 시계를 보는 듯한 모습, 시간을 물어본 게 뭐냐면 원래 에이펙 회원국은 영문으로 알파벳 역순에 따라서 마지막에서 5번째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입장할 예정이었는데 UAE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입장한 뒤에 나타나지 않다가 당초 예정됐던 시간보다 15분을 넘겼습니다. 글쎄요, 뭐 누군가는 의도적 결례라고 하고 기싸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시작은 이랬습니다. 뭐 지각 얘기야. 사실은 이틀 전에 한미 정상회담 때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김해공항에 떨어질 당시가 이제 1시간이 늦어졌기 때문에 쭉 모든 일정들이 다 늦어졌던 경험도 우리가 했었는데 이 대통령도를 좀 기다렸어요. 모르겠어요. 신경제인지는 좀 두고 봐야 되겠죠. 장현주 변호사님.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대통령실이 밝힌 이유 중에 경주를 대표하는 황남빵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다라고 시 주석이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주하면 또 황남빵이죠. 그래서 많은 또 관광 가시는 시민들께서도 황남빵 드시고 또 막 사오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첫 대면을 했고 그리고 그 대면하는 모습들은 사실 굉장히 좀 화기애애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 간에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뭐 인사를 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중국 측 통역의 그 음성들이 화면에서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는 말들을 이제 통역하는 음성이 나온 건데 그게 황남빵 맛있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중국에서도 명절에 월병을 만들어 먹는데 이 월병과 황남빵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마 또 중국 문화에도 익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입에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게요. 이제 코롱 호텔에서 좀 늦게 나왔고 다만 이제 황남빵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단 좀 얼어붙었던 혹은 좀 미묘하게 딱딱했던 그 부분도 좀 풀렸지 않았나. 뭐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만 그 차도현 교수님, 차도현 박사님, 오늘 시 주석이 에이펙에서 뭐라고 했냐면 다자 무역 시스템 함께 지키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이행하자. 예를 들어서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 비판했다고 보세요? 네, 제가 볼 땐 다분히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보이고 있는 이제 이 고관세 부과 같은 것을 겨냥을 했고 이게 중국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이게 다자무역이나 자유무역 정신을 위배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보통 이런 얘기가 될 때 공감대가 있고 설득력이 있으려면 그런 규범이나 기본 원칙을 잘 지킬수록 설득력이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국제 규범이나 우리가 저는 다자주의,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얘기할 때 결국은 중국도 지금 아마 트럼프 행정부 이상으로 그 지적받을 게 많을 거예요. 가령 이제 그 자신들의 의사가 안 될 경우에 우리도 지금 뭐 한한령 같은 것들 지금 여전히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회적으로 압력을 집어넣는다든가.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잖아요. 근데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 북한 비확산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상당히 모호한 자세를 견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그 북한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는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진정한 다자주의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주의에 맞는 건지 또 지적재산권을 이제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문제 한번 좀 돌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저 얘기는. 근데 이제 차 박사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간 뒤에 예. 이제 규범과 다자주의를 싫어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도 했고 예. 혹은 뭐 지각 문제 이런 것도 그렇고 예. 이제 뭔가 중국이 약간의 좀 더 그립감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차기 또 에이펙 정상의 의장국으로서의 또 입김 이런 것도 미묘하게 지금 경주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세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외 정책에서 2000년대 들어 강조하는 걸 보면 조화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평화, 그 다음에 다자 뭐 이런 얘기들이 유난히 많이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바람직한 가치를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지만 그 대척점에 누군가 그걸 어기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협하고 각 국가들 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저게 이제 미중 전략 경쟁에서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깔고 하는 거고 그리고 결국 미중 전략 경쟁이라는 게 결국 중국이 새로이 국제 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을 해나가겠다는 건데 그러면 그것의 비전은 다분히 다자적이고 또 자유무역을 존중하고 이렇다라는 지금 일종의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번 기침의 범인도 접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쨌든 내일 한중 정상회담 첫 대면은 오늘이었고 내일이 더 중요할 텐데 최근에 이제 핵잠수함 관련해서 중국이 외교 메시지 내놓은 것, 불쾌감을 드러낸 것도 있고 서해 불법 구조물 문제는 되레 또 우리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생각보다 첫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때부터 의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진핑 주석이 11년 만에 일단 이번에 방한한 것이고 또 한중 정상회담도 꽤 오랜만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현안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게 아마 한 번 회담에서 문제가 다 해결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텐데요. 특히 이제 굉장히 민감한 게 옛날에 우리가 사드 도입할 때 중국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한령까지 내리는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모두 발언해서 핵잠수함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쪽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중국 쪽을 뭔가 겨냥하는 듯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중국 측에서도 비핵화 약속 지켜야 된다라고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했거든요. 과연 이게 이제 지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지 이거에 굉장히 관심이고 또 우리 쪽에서는 지금 중국에서 서해 불법 구조물을 해서 이게 뭐 양식장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뭔가 중국 측의 어떤 해결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아마 경제협력 분야라든지 또 북핵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 많이 다뤄질 것 같습니다. 차도현 박사님, 이게 특히 핵잠수함 관련해서는 어제 중국이 거의 공식적으로 약간 딴죽 걸듯이 불쾌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내일 의제가 뭐 정확히 저도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핵잠수함 문제를 중국이 또 재차 시진핑 주석이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까? 네, 제가 볼 때는 핵잠수함을 건조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할 수도 있고요. 결국은 뭐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공격적인 군비 증강은 좀 상호 자제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의 핵심 이익 뭐 이런 얘기들로 애둘러 표현할 가능성은 있겠죠.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물론 뭐 핵추진 잠수함이 우리나라 9대 수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저렇게 오찬회동 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부적절하다는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국의 항공모함 추가 건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부적절한 건가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저 부분은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봐요. 그제는 한미, 어제는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내일 한중 정상회담, 외교의 슈퍼위크, 내일 한중 정상이 예정돼 있는데 이 핵잠수함 관련 중국의 이제 반응도 있었고 최근에 이제 불법 구조물 관련 혹은 여러 중국과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시진핑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면 여러 뒷얘기들을 몰고 있을 정도로 내일 의제들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위까지 만나봤습니다. 황남빵 얘기와 함께 시진핑 주석 얘기해봤습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 예고하겠습니다.
이번 에이펙을 계기로 방한한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AI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어지는 뉴스회의에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금요일 뉴스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